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레트는 보수파는 절대로 굴복한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대로였다. 그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 2사람을 찾아오긴 했지만 왜 그들이 찾아왔는가 하는 그 이유도 알고 있었다. 보통 KKK단의 불행한 습격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먼저 찾아왔으나 그 후에는 대부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레트 버틀러 부부를 자기들 집으로 초대하지 않았다. 레트는 멜라니의 분노에 자극되지 않았다면 그들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어째서 그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스칼렛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냥 웃고만 말았다. 어떻게 엘싱 부인이나 메리웨더 부인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멜라니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 사람들이 2번 다시 찾아주지 않는 것은 그녀에게는 전혀 고통이 되지 못했다. 사실상 그들이 전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도 그녀에게는 거의 신경 쓰이지 않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녀의 방은 다른 부류의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무리들을 옛날부터 애틀랜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새 시민이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매우 정중하게 부르는 이름이었다. 내셔널 호텔에는 레트와 스칼렛처럼 자기네 집이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새 시민들이 많이 투숙하고 있었다. 그들은 뉴올리언스에 살고 있는 레트의 친구들과 비슷했는데 쾌활하고 돈이 많고 멋있는 옷을 입고 돈도 잘 썼으나 확실히 조상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남자들은 전부 공화당원으로 모두들 주 정부와 사업상의 거래가 있어서 애틀랜타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스칼렛은 그것이 어떠한 사업상의 거래인지 알 수도 없었을 뿐더러 또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 거래가 어떠한 것인지 레트라면 그녀에게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었으리라. 즉 그것은 다 죽어가는 동물에게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과 같은 장사 속이었던 것이다. 죽음의 냄새를 멀리서 맡고 똑바로 먹이를 향해 몰려들어 그것을 마구 뜯어먹는 것이다. 그곳의 시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진 조지아 정부는 망해버리고 주는 무기력해져서 그곳의 이권을 누리는 무리들이 꾸역꾸역 모여든 것이었다. 레트의 친구들인 남부의 배신자와 북부에서 온 뜨내기들의 부인들이 쉴 새 없이 찾아왔고 그녀가 건축용 목재를 팔 당시에 만난 적이 있는 새 시민들도 계속 찾아왔다. 과거에 거래가 있었다면 접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레트가 말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들 부인들도 손님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사귀어 보니까 재미있는 상대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모두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전쟁이나 생활고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으며 유행에 대한 이야기와 추문에 대한 이야기만을 했고 한편 휘스트에 몰두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스칼렛은 카드놀이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휘스트를 할 때에는 재미있게 같이 놀았고 금방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녀가 호텔에 있을 때에는 항상 그녀의 방에는 휘스트를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엔 방 안에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녀는 집 짓는 일에 바빠서 손님 접대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요즘은 손님이 있든 없든 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자기가 애틀랜타에서 제일 호화로운 저택의 부인이 되고 마을에서 제일 사치스러운 연애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사교적인 활동은 연기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씨가 따뜻한 요즘 그녀는 하루 종일 붉은 벽돌과 잿빛 지붕너를 얹은 집이 피치트리가의 어느 집보다도 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가게 일과 상점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목수와 다투고 석공과 시비를 벌이고 청부업자들을 독촉해가며 그녀의 집터에서 지내고 있었다. 벽이 빨리 완성되어 감에 따라 이것이 다 되면 이곳이 어느 집보다도 더 크고 훌륭하게 보일 것이 확실하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최근에 블럭 지사의 관저로 사들인 근처의 제임스 저택보다도 더 훌륭할 것임에 틀림없었다. 지사 관저의 난간과 처마에 치장한 세공 장식은 매우 훌륭하기는 했지만 스칼렛의 집의 복잡한 소용돌이 모양의 세공에 비하면 볼품없는 것이었다. 무도장은 관저에도 있기는 했지만 3층 전부를 무도장으로 만들고 있는 스칼렛의 집에 비하면 마치 당구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사실상 둥근 지붕과 크고 작은 탑, 발코니, 피뢰침, 색 유리를 낀 창 같은 것이 많기로는 지사 관저는 물론 시내의 어느 집과 비교해 보아도 전혀 손색이 없었다.
집을 빙 둘러싸고 있는 베란다에는 건물 사방에 4단씩의 계단이 붙어 있었다. 정원은 넓고 푸르렀으며 거기에는 전원풍의 철제 벤치들과 속된 말로 전망대라고 불리우는 철제 정자가 하나 있었다. 스칼렛은 이것은 순수한 고딕식 설계가 틀림없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커다란 철제 조각상도 2이나 있었는데 하나는 수사슴이었고 하나는 쇠틀랜드 제도산의 작은 말만한 맹견이었다. 크고 화려하면서도 유행에 맞추어 어둠침침하게 지은 새 집에는 약간 현기증을 느끼는 웨이드와 엘라도 이 2마리의 철제 동물에게만은 즐거운 듯한 시선을 보냈다. 스칼렛이 오랫동안 원하던 대로 집의 내부는 장식되었다. 모든 바닥에는 두꺼운 붉은 융단을 깔았고 붉은 벨벳 휘장을 들이우고 니스로 반짝반짝하게 윤을 낸 새 검은 호두나무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1인치 빈틈도 없이 이 가구들에는 조각이 되어 있었다. 의자 덮개는 미끈미끈한 말털로 만들어서 부인들이 여기에 앉으려면 미끄러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금태를 두른 거울과 긴 기둥 거울이 온 벽에 걸려 있었다. 그것은 벨 와틀링의 집처럼 거울이 굉장히 많다고 레트가 중얼거릴 정도로 많았다. 곳곳에는 묵직한 틀에 넣은 동파나가 있었다. 그 중에는 스칼렛이 일부러 뉴욕에서 주문해온 길이가 8인치나 되는 것도 있었다. 벽은 검은 벽지로 발랐으며 천장은 높고 창에는 살구빛 우단 커튼이 드리워져 햇빛을 거의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은 항상 어둠침침했다. 이를테면 그 집은 사람의 기를 죽이기에 충분했다. 스칼렛은 부드러운 융단을 밟아보기도 하고 푹신한 깃털 이불이 덮인 침대 속에 누워보기도 하며 테라의 그 차가운 마룻바닥과 지플 넣은 침대를 회상하고 더없이 만족함을 느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우아하게 가구가 비치된 집을 그녀는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레트는 이러한 집은 악몽과도 같다고 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녀는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였다. 우리들에 관해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고 악평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해도 이 집을 보게 되면 부정한 수단으로 번 돈으로 지었다는 것을 대번에 알겠군 하고 그는 말했다. 여보, 스칼렛, 부도덕한 돈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더니 이 집이 바로 그 논리의 증거요. 이것이야말로 정상배들이 지을 수 있는 집이요. 그러나 자랑스러움과 행복감으로 넘친 스칼렛은 이 집에서 자리가 완전히 잡히면 열기로 계획했던 연애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장난으로 그의 귀를 잡아당기며 엉터리 어떻게 그런 이야기만 한담 하고 되받아 넘겼을 뿐이었다. 이제는 레트가 그녀의 거만한 콧대를 꺾기를 좋아한다는 것과 그의 조롱에 귀 기울이고 있으면 언제나 행복이고 무엇이고 다 혼란스러워진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무심코 한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그와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그녀가 항상 지게 마련이어서 이젠 싸울 생각조차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하든지 거의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들어야만 할 경우에는 농담으로 넘겨버리려고 했다.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롤 여행 기간과 내셔널 호텔에서 묵어있는 동안 두 사람은 매우 사이좋게 지냈다. 그러나 새 집으로 옮겨온 후부터 스칼렛이 자기 주위에 새 친구들을 모으기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는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지속되는 싸움이 아니었다. 그녀가 아무리 거친 말을 해도 태연스럽게 버티고 앉아있다가 기회를 보아 한꺼번에 그녀를 찔러버리는 레트와의 싸움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도 레트는 아예 상대조차 해주지 않는 것이었다. 단지 그는 그녀에 대해서,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그녀의 집에 대해서, 그녀의 새로운 친구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의견 가운데에는 그녀가 도저히 무시해버리거나 농담으로 가볍게 넘겨버릴 수만은 없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가령 그녀가 케네디 잡화점이란 이름을 좀 더 반응이 좋은 것으로 바꾸기로 결정했을 때 엠포리엄이란 말을 넣어 무언가 좋은 이름이 생각나지 않느냐고 레트에게 물었었다. 그러자 레트는 케이비에트 엠프토리엄이란 라틴 이름이 어떠냐고 말했다. 가게에서 팔고 있는 상품과 가장 연관 있는 말이라는 것이었다. 그녀 역시 장중한 느낌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간판을 만들려고 하는 단계에서 애슐리 일쿠스가 보다 못해 그 말의 원래 뜻은
살 사람은 상품이 좋고 나쁜 것을 알고 살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그런데도 레트는 그녀가 화가 나서 마구 덤벼들자 웃음을 지으며 태어냈다. 그리고 마미에 대한 그의 태도도 좀 유별났다. 마미는 레트와 같은 인간은 마구를 갖춘 노새라는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고 있었다. 레트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정중하긴 했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항상 그를 버틀러 선장님이라고 부르면서도 버틀러 날이라고는 결코 부르지 않았다. 레트가 붉은 패티코트를 선물로 주었을 때에도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한 번도 그것을 입어보지 않았다. 웨이드가 레트 아저씨를 따르고 있고 레트도 이 소년을 좋아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마미는 될 수 있는 대로 웨이드와 엘라를 레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도 레트는 마미를 해고시키지도 않았고 퉁명스럽게 대하거나 심하게 대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최고의 경위와 스칼렛이 최근에 사귀게 된 어느 부인들에게보다도 더욱 은근한 태도를 가지고 마미를 대하고 있었다. 사실상 스칼렛 자신에게보다도 더욱 친절했다. 웨이드를 승마에 데리고 나갈 때에는 꼭 마미의 허락을 받았고 엘라에게 인형을 사줄 때에도 항상 사전에 마미의 의견을 묻고 난 다음에 샀다. 그래도 마미는 겨우 그에 대한 예의만을 지킬 뿐이었다. 적어도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레트는 마미에 대해 위엄을 지켜야 한다고 스칼렛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레트는 웃으며 마미야말로 진정한 이 집안의 가장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앞으로 몇 년 후에 공화당이 조지아에서 물러나고 민주당원이 권력을 다시 잡게 될 때에는 스칼렛에게 무척 유감스러운 일이 생길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해 그녀를 몹시 불쾌하게 한 적이 있었다. 민주당이 지사 자리와 의회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당신이 요즘 새로 사귀기 시작한 그 몰인정한 공화당 친구들은 전부 장기판에서 떨어져 나가 전에 그들이 속해 있던 말머리꾼이나 하수구 청소부로 돌아가게 돼. 그리고 당신은 민주당 친구는 물론이고 공화당 친구도 한 명 없는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지. 그렇다고 뭐 내일 일을 걱정하며 맘뜰 필요는 없소. 스칼렛은 웃었다. 그녀가 웃는 데에는 약간의 이유가 있었다. 왜냐하면 지금 블럭은 아무 탈 없이 지사 자리에 앉아 있었고 주의회에는 27명의 흑인들이 있었으며 또 조지아의 민주당 선거인 가운데 수천 명이 선거권을 빼앗기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세력을 되찾다니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란 어디까지나 더욱더 북부의 신경을 불쾌하게 해서 권력을 되찾을 날을 더 늦어지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큰소리치고 밤이 돼야 겨우 KKK 다니니 뭐니 하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다니잖아요. 아니, 그들은 꼭 세력을 다시 찾을 거요. 난 남부인을 잘 알고 있어. 조지아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단 말이오. 그들처럼 끈질기고 굳건한 사람들은 없어. 세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전쟁을 해야 한다면 확실히 또 하고 말 거요. 만일 또 북부 사람들이 한 것처럼 흑인들이 투표를 매수해야 한다면 매수도 할 거요. 만일 북부 사람들처럼 10,000명의 죽은 이들에게 투표를 시켜야 한다면 조지아 안에 있는 묘지의 시체를 한 구도 남기지 않고 투표소로 데리고 올 거요. 우리들의 친구 루퍼스 블록의 고마우신 정치 밑에서의 사태는 참으로 포악해져 가고 있소. 조지아는 당장이라도 구역질을 해서 녀석을 토해버리려고 할 거요. 레트, 그런 야비한 말은 하지 말아요. 하고 스칼렛은 소리쳤다. 당신 말을 들으니까 내가 민주당의 세력 만회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말투가 아니에요. 내가 안 그렇다는 건 당신도 잘 아시잖아요. 민주당이 세력을 되찾아준다면 저도 기뻐요. 북부군인이 근처에 많은 것을 제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내게 지긋지긋한 기억이 나게 하는 그놈들의 모습을 좋아하기라도 하는 줄 아세요? 어쨌든 나도 조지아 출신이에요. 저도 민주당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는 걸 보고 싶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영원히 틀렸다고요. 만일 다시 일어선다고 해도 그것이 내 친구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어쨌든 내 친구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혹시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들이 지금 쓰는 걸로 보아 5년 이상 버텨낼 녀석은 한 놈도 없을 거요.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는 법이거든. 놈들의 돈은 조금도 보탬이 되지 못할 거요. 내 돈이 조금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이 당신은 아직도 좋은 말은 못 되지 않소? 나의 사랑스러운 노새? 이 마지막 말로 인해 일어났던 언쟁은 계속되었다. 4일 동안 스칼렛은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며 골을 부리고 눈에 거슬리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트는 마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웨이드를 데리고 뉴올리언스로 갔다. 그리고 스칼렛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다.
그러나 끝내 그의 무릎을 꿇게 하지 못한 고통은 언제까지나 그녀의 가슴에 남았다. 그가 뉴올리언스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냉정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일은 좀 더 뒤에 차차 생각하기로 하고 될 수 있는 한 화난 마음을 자제하고 있었다. 지금은 불쾌했던 일에 골머리를 앓고 싶지 않았다. 새 집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연회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즐거운 기분으로 있고 싶었다. 종려나무로 치장하고 오케스트라를 불러오고 현관은 전부 천막으로 둘러쳐서 이번 연회를 화려한 대야외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리고 군침이 돌만한 맛있는 반찬도 준비할 작정이었다. 이 연회에는 옛 친구들과 미럴 여행에서 돌아온 후 알게 된 친구들을 비롯하여 애틀랜타에 있는 아는 사람들이란 사람들은 전부 초대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연회 준비에 바빠서 레티에게 당한 일도 모두 잊고 마냥 즐겁기만 했다. 연회 스케줄을 짜고 있노라면 몇 해 동안 젖어보지 못했던 흐뭇한 기분에 잠기는 것이었다. 아,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돈을 아끼지 않는 큰 연회도 많이 열 수 있고 값비싼 가구와 옷과 음식을 사도 계산서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찰스턴의 폴린 이모나 율라리 이모 그리고 테라의 율한테도 얼마간의 수표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은 질투가 많은 멍청이들이나 하는 소리다. 돈이 그녀에게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니 레트는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가. 스칼렛은 초대장을 친구들과 친지들 모두에게 전에 알던 사람이나 요즘 알던 사람이나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에게까지도 모조리 보냈다. 내셔널 호텔로 그녀를 찾아왔을 때 형편없는 실례의 말을 했던 메리웨더 부인도 서로 서먹서먹했던 엘싱 부인도 빼놓지 않았다.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미드 부인과 화이팅 부인까지도 초대했다. 이런 성대한 연회에 입고 올 정식 의상이 그들에겐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당황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칼렛의 집들이는 절반은 연회, 절반은 무도회인 흔히들 말하는 크러쉬라 부르는 것으로 애틀랜타가 생긴 일에 제일 멋진 대축하연이었다. 그날 밤은 집안에서 천막을 친 현관까지 스칼렛이 대접하는 샴페인 펀치를 마시거나 크림이나 파이로 졸인 굴을 먹거나 고무나무와 종려나무로 멋지게 둘러친 오케스트라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레트가 보수파라고 칭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멜라니와 애슐리, 피티 고모, 헨리 숙부, 미드 박사 부부, 메리웨더 할아버지를 빼고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보수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러쉬에 참석하는 것을 본인은 아니지만 사양했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멜라니의 의견을 생각하여 초대를 받아들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들과 자기 친척들의 생명을 건져준 레트에 대한 은혜를 생각해서 참석하려 했었다. 그런데 축하의 이틀 전에 문제의 블럭지사도 초대되었다는 소문이 애틀랜타 전역에 퍼졌다. 보수파들은 유감스럽지만 스칼렛의 친절한 초대에 응할 수 없다면서 한 다발의 초대장에 그들이 비난을 담아 되돌려 보냈다. 또 참석한 몇몇 옛 친구들도 지사가 스칼렛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금방 난처한 얼굴로 단호히 돌아가고 말았다. 스칼렛은 이러한 일 때문에 모처럼의 연애를 망쳐버린 것에 무척 속상해하는 한편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모처럼의 호화로운 크러쉬, 그것을 위해 온갖 멋을 한껏 부렸건만 그것을 봐줄 친구들은 겨우 몇 명밖에 없었고 옛 적들은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이다. 동틀 무렵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가자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다. 큰 소리로 고함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러나 레트가 웃을 게 두려웠다. 설령 입 밖에 내어 말은 안 하더라도 그 검은 눈으로 내가 말한 대로야 하고 말할 것이 싫었다. 그러기 때문에 분함을 꾹 참고 태어난 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멜라니에게만은 화풀이를 실컷 했다. 멜라니 윌크스, 아가씨는 날 모욕했어요. 그리고 애슐리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날 모욕하게 했어요. 아가씨가 데리고 가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가씨도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오, 난 다 봤어요. 내가 아가씨에게 블럭지사를 소개시키려고 부르러 갔더니 아가씨는 토끼처럼 뛰어서 도망쳤잖아요. 난 설마 했어요. 그가 정말 참석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요. 하고 멜라니는 우울하게 대답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모두라고요?
그럼 모두들 나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떠들었단 말이에요? 하고 스칼렛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럼 멜라니도 지사가 오는 줄 알았더라면 역시 참석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군요. 그래요 언니. 안 갔을 거예요. 하고 멜라니는 마루를 내려다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멜라니도 딴 사람과 같이 나를 모욕할 생각이었군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고 멜라니는 진정으로 안타까운 듯이 외쳤다. 난 언니의 마음을 언짢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언니는 제 올케잖아요. 나와 피를 나눈 찰스 오빠의 미망인. 그리고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는 스칼렛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제랄드가 화났을 때면 늘 그랬던 것처럼 큰 소리로 무섭게 호통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그 손을 힘껏 뿌리쳤다. 멜라니는 그녀의 분노에 같이 맞섰다. 그리고 스칼렛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초록빛 눈을 바라보았다. 멜라니가 가냘픈 어깨를 쭉 펴고 서자 그 어린애 같은 분위기와는 잘 조화되지 않는 위험의 장막이 그녀의 온몸을 덮었다. 언니의 마음을 언짢게 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난 블록지사나 공화당원이나 남부의 배신자들과는 만날 수 없어요. 언니의 집이든 그 누구의 집이든 그들과는 절대 만나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요, 절대. 뭔가 나쁜 일을 기억해내려고 멜라니는 이리저리 궁리했다. 설령 내가 실례를 저지르는 일이 있더라도. 아가씨는 내 친구를 욕하고 있군요. 아니에요, 언니. 하지만 그들은 언니의 친구이지 제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럼 내 집에 지사를 초대한 것은 잘못이라는 거로군요. 이렇게 추궁을 당해도 멜라니는 여전히 동요하지 않고 스칼렛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보세요, 스칼렛. 언니는 어떤 일을 해도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언니를 좋아하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내가 언니를 비난한다는 건 잘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제 앞에서 언니를 비난하는 일이 있으면 난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오 스칼렛. 갑자기 격한 말이 그녀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그 목소리에는 꺾일 줄 모르는 증오심이 깃들어 있었다. 언니는 그들이 한 행동을 잊을 수가 있나요? 찰스 오빠가 죽고 애슐리의 건강이 나빠졌고 12 오크스가 불타버린 걸 잊을 수가 있나요? 아 스칼렛. 언니의 어머님의 것인 반지꼬리를 빼앗으려 할 때 언니가 쏴 죽인 그 무서운 사내를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절대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샤만의 군대가 테라로 들이닥쳐 우리들의 속옷까지 훔쳐가던 걸 잊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의 칼마저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연회에 초대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에게서 약탈하고 괴롭히고 배고파 울게 한 사람들과 같은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야말로 흑인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지배하게 하고 우리들의 물건을 훔쳐내게 하고 우리들의 남자들에게서 선거권을 빼앗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잊혀질 리가 있나요? 우리 보우도 잊지는 못할 거예요. 내 손자들에게도 그들을 미워하도록 일러주겠어요. 내 손자의 손자에게도. 하느님께서 그때까지 나를 살게 한다면 말이에요. 스칼렛, 언니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잊을 수 있죠? 멜라니는 숨을 돌렸다. 스칼렛은 멜라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몰아세우는 이 심한 말에 기가 꺾여 자기의 화도 있고 멍하니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가씨는 나를 바보로 아는 건가요? 하고 그녀는 초조하게 반문했다. 물론 나 역시 절대 잊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건 전부 지나간 과거예요. 멜라니, 지금은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걸 잘 이용해야 할 시기예요. 나는 그렇게 힘쓰고 있는 거예요. 블록지사나 몇 명의 친절한 공화당원 중에는 조종하는 방법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절한 공화당원이라니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멜라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난 그런 사람들이 힘을 빌리고 싶지도 않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이용할 생각도 없어요. 북부것이라면 뭐든지. 멜라니, 어쩜 그렇게 어긋나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 하고 멜라니는 후회의 빛을 나타내며 외쳤다. 정말 제가 너무 떠든 것 같군요. 언니의 기분을 언짢게 하거나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저마다 각자의 생각이 있는 법이고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는 있으니까요. 난 언니를 사랑해요. 언니도 그건 아실 거예요. 언니가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언니도 저를 사랑하고 계시죠? 이런 일로 저를 싫어한다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스칼렛, 만일 우리 사이에 뭔가 섭섭한 일이 생긴다면 전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여기까지 애써서 서로 돕고 참아왔는데 안 그래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해주세요. 멜라니도 참 싱겁긴. 별일 아닌 걸 갖고 뭘 그렇게 야단스럽게 떠드는 거예요. 하고 스칼렛은 마지못해 말했다. 그러나 자기 허리에 살짝 감긴 멜라니의 팔을 빼려고는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린 화해한 거죠? 하고 멜라니는 기쁜 듯이 말하고는 살짝 덧붙였다. 나는 우리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서로 방문했으면 싶어요. 그러니까 공화당원이나 북부에 가담한 사람들이 언니를 보러 오면 내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날은 집에 있기로 하겠어요. 멜라니가 오든 안 오든 난 아무 상관없어요. 하고 스칼렛은 말하고 모자를 쓰고 급히 일어나 나갔다. 그녀는 멜라니의 괴로워하는 표정을 보고 엉망이 되어버린 자존심이 조금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 흐뭇했다. 첫 연애가 있었던 몇 주일 동안은 제 아무리 스칼렛이지만 소문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채 하고 있기는 힘들었다. 멜라니와 피티고모와 헨리 숙부와 애슐리 이외에는 그 누구도 찾아와 주질 않고 또 그들의 소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초대장도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녀는 정직하게 말해 어쩔 줄을 모르며 몹시 우울해했다. 지금까지만 해도 그녀는 일부러 세상의 평판이나 숨은 험담에 대해 조금도 언짢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옛날의 시시한 평판을 없애려고 노력해왔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녀가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블록지사를 좋아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지사에게 다정하게 구는 것은 다만 그렇게 하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쯤은 알아줄 만도 했다.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들인가. 만일 모두가 공화당 패들에게 좋게 대해준다면 조지아는 재빨리 현재의 어려운 입장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지금 그녀는 단지 한번 힘껏 잡아당긴 것 때문에 그녀와 옛날의 생활 그리고 옛 친구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약한 줄이 영원히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한번 그 약한 줄이 끊어져 버린 이상 아무리 멜라니가 힘을 써도 이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다 멜라니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 방법을 알 수 없어 마음을 태우면서도 역시 옛날의 남부, 옛날의 친구에 충실하지 않으면서까지 그것을 연결시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설사 스칼렛이 옛날로 돌아가고 옛 친구들에게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는 돌아갈 방법이 없었다. 그녀에게로 향한 사람들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차디찼다. 블럭 정권에 대한 증오가 그녀에게로 돌려진 것이다. 그것은 타는 듯한 격렬함은 없었으나 도저히 유화될 수 없는 냉정함을 다분히 지닌 증오였다. 스칼렛은 이젠 적인 북부 사람들과 운명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출생이나 친척 관계가 어떠하든 지금에 와서는 변절자, 흑인의 동정자, 반역자, 공화당원, 그리고 남부의 배신자라는 범주에 들어가 버린 것이다. 잠시 동안의 비참한 심정이 지나가자 스칼렛의 가장한 태어남은 현실적인 일에 양보를 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인간의 변덕스러운 행동을 걱정해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한 행동이 설령 한 가지쯤 실패했다고 해도 조바심을 하며 낙심하지는 않았다. 머지않아 그녀는 메리웨더가 사람들과 엘신과 화이팅과 본넬과 미드가 사람들과 그 외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다. 단지 멜라니만은 애슐리를 데리고 가끔 찾아와 주었다. 그리고 애슐리만 온다면 다른 사람은 아무래도 좋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틀랜타에는 기꺼이 그녀의 연애에 참석해주는 사람들이 그들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었다. 편협한 늙은 암탉들보다도 그들 쪽이 훨씬 기분도 좋았고 그녀는 언제고 원하는 대로 자기 집을 손님으로 가득 붐비게 할 수 있었다. 또 그 손님들은 그녀를 비난하고 있는 그 까다롭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늙은이들보다 유쾌하고 옷차림도 훌륭했다. 이들은 애틀랜타로 밀려 들어온 신출내기들이었다. 그 중에는 레트의 친구도 있었고 레트의 말을 빌린다면 단순한 거래관계라고 하는 도무지 분간할 수 없는 용건으로 교제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그 중에는 스칼렛이 내셔널 호텔에 묵고 있는 동안 알게 된 부부도 있었고 블록지사에게 소개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녀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다. 예를 들면 10여 개 주를 다니면서 사기를 일삼아 어느 주에서도 견디지 못해 들통이 날까봐 도망쳐온 갤러트 부부, 먼 주의 노예해방 사무국과 결탁하여 보호해줘야 할 흑인을 희생물로 큰돈을 벌고 있는 코닝턴 부부, 남부동맹 정부에 마분지로 만든 구두를 팔아먹다가
막판에는 전쟁이 끝나던 해에 유럽으로 도망가 지내야만 했던 딜 부부. 많은 도시에 전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위 입찰에는 줄곧 감쪽같이 자기 손에 낙찰을 시키고 있는 헌든 부부. 도박장 경영에서 출발하여 지금은 정부의 돈으로 유령철도 건설이라는 큰 도박을 하고 있는 카라한 부부. 1861년에 1파운드당 1센트 하는 소금을 매점하여 1863년에 1파운드당 50센트까지 올랐을 때 이것을 처분해서 한미천 잡은 플레어티 부부. 전쟁 중 북부의 어느 수도에서 커다란 매춘구를 운영해 지금은 정상배들 사회에서 거물급의 한 사람이 된 바트 부부 등. 이런 패들이 지금은 스칼렛의 친한 친구가 된 것이다. 그러나 그녀의 대연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는 상당히 교양 있는 점잖은 사람들도 있고 명문가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뜨내기 정상배들 외에 현재 부흥과 확장기에 있는 애틀랜타의 끊임없이 번창하는 사업에 마음이 끌려 진실한 양키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다. 돈이 많은 양키의 가정에서 새로운 토지를 개척하기 위해 남부로 간 아들들도 있었고 또 애틀랜타 공략 전에 많은 전공을 세운 북군 장교들 중에는 제대한 후에 여기를 영주지로 정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도시에서 온 타양 사람으로서 돈 많고 사교성 있는 버틀러 부인이 사치를 극한 연회에 즐겨 참석했지만 오래지 않아 그들 폐에서 거의 빠져나갔다. 착한 사람들인 만큼 정상배들이나 그들의 관습에 접하게 되면 금방 실증이 나서 토박이 조지아 사람들처럼 화를 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는 민주당원이 되어 남부 사람들보다도 훨씬 남부 사람답게 되어갔다. 그 밖에 스칼렛의 모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이 그녀의 모임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보수파의 조용한 객실 쪽이 마음에 들었지만 보수파 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일절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는 흑인을 향상시키고 싶은 일념에서 남부로 찾아온 북부의 여교사들도 있었고 원래는 선량한 민주당파였는데 종전 후 공화당으로 전향한 남부의 배신자들도 있었다. 실제로 아무런 소용도 닿지 않는 여교사들과 남부의 배신자들 사이에 어느 쪽이 더 토박이 시민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지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저울에 단다면 후자 쪽이 더 무거웠을 것이다. 여교사들이라면 검둥이를 동정하는 양키들한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검둥이를 자기들과 똑같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일인걸 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화당으로 전향한 조지아 사람에 이르러서는 아무런 변호의 여지가 없었다. 배고픔에 대한 고통은 모두 충분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깊게 당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보수파들은 품고 있었다. 전에 남부동맹의 병사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자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봐야 하는 남자로서는 미쳐버릴 것만 같은 불안을 맛보고 있는 만큼 식구를 굶기지 않게 하려고 정치적 색채를 바꾼 옛날 전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관대했다. 그러나 보수파 여자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 게다가 세상의 인심을 좌우하는 끈덕지고 집요한 실권을 쥐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여자들이었다. 패전으로 끝난 남부의 대의는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영광이 절정해 있던 전쟁 때보다도 훨씬 강하고 소중한 것으로 남아 있었다.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신성한 우상이었다.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이 신성했다. 대의를 위해 죽어간 병사들의 무덤, 싸움터, 찢겨진 군기, 집안 복도에 엇갈려 장식된 군도, 일선에서 온 바램 편지들, 살아남은 용사, 이들 부인들은 옛 적에 대해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동정도 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스칼렛은 이제 그쪽 편의 한 사람으로 꼽히게 된 것이다. 극도로 나빠진 정치적 정세 때문에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된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오직 하나 통일된 것이 있었다. 그것은 돈만이 만능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 전쟁 전에는 태어나서 한 번도 25달러라는 돈을 한꺼번에 쥐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만큼 그들은 지금 애틀랜타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어처구니 없는 낭비성을 발휘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정치적 권력에 편승한 공화당 사람들에게 선동되어 애틀랜타는 쥐죽은 듯 가면을 쓰고 있지만 한꺼풀만 벗기면 곧
악덕과 야비가 고개를 내미는 낭비와 허식의 시대로 들어갔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뚜렷한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하긴 흑인에 대해서는 예외였지만 그들은 무엇이고 가장 좋고 아름답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학교며 주택이며 옷이며 오락이며 어떤 것이든 최선이 아니면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것은 정치상의 실권을 쥔 데다가 흑인의 표를 전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 최근에 몰락하여 가난해진 애틀랜타 사람들은 신흥 재벌인 공화당 패들이야 어떤 짓을 하든 언제 어느 때 굶주려 쓰러지게 될지 모르는 완전히 뒤바뀐 상태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런 저속한 물결이 정점에 스칼렛은 자랑스레 올라가 있었던 것이다. 신혼의 신부로서 날아갈 듯 아름다운 옷을 차려입고 레티의 재물을 등 뒤에 쌓아두고 있었던 것이다. 교양 없고 경박하고 나 보아란 듯이 멋을 부리는 여자, 지나치게 꾸민 주택, 말, 보석, 음식, 위스키 등 무엇이고 어처구니 없을 만큼 범람해 있는 이 시대처럼 그녀에게 꼭 맞는 시대는 없었다. 어쩌다 차분히 가라앉아 생각해 볼 경우 자기 새로 사귄 사람들 중에는 누구 한 사람 엘렌이 엄격한 규범으로 보아 숙녀라고 부를 수 있는 부인이 없는 것에 생각이 미칠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테라의 객실에 서서 레티의 정부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엘렌이 규범을 깨트린 일이 너무나 많았기에 지금은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 일도 별로 없었다. 이런 새 친구들은 사실 숙녀나 신사는 아니었지만 레티, 뉴올리언스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어울려 지내기에는 참으로 재미있는 패들이었다. 옛날의 애틀랜타 친구들, 얌전하고 교회 가기를 좋아하고 세익스피어를 즐겨보는 패들보다 더욱 재미있었다. 그런데다가 그때까지 오랫동안 그녀는 짧은 신혼여행 때를 제외하고는 재미있는 일을 전혀 맛보지 못했다. 또 생활의 안정감도 맛보지 못했다. 생활의 불안함이 없어진 지금 그녀는 춤을 추기도 하고 노름을 하기도 하고 터무니없이 소란을 피워보기도 하고 성찬과 고급스런 술을 실컷 먹어보기도 하고 비단이나 공단으로 치장도 해보고 촉감 좋은 깃털 이불이나 좋은 이불에 몸을 묻어도 보고 아무튼 닥치는 대로 가진 일을 다 해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욕망대로 이러한 일들을 남김없이 실천했다. 레트가 재미있어하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데 이끌려 어린 시절부터의 속박에서 해방돼 지금까지 어려움에 대한 공포를 잊고 지금껏 수없이 꿈속에서 꾸어오던 온갖 사치를 다 맛보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지옥에나 가라는 듯한 기세였다. 그녀는 도박꾼이라든가 사기꾼이라든가 얌전을 빼는 여자 투기꾼이라든가 어쨌든 천성적으로 임기응변에 능해 성공한 사람들, 정상적인 사회에 나가면 어디까지나 배척을 당하고 말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특유한 그 쾌락에 심취하고 말았다. 그녀가 하는 말, 하는 일은 아주 제멋대로였고 사실 순식간에 그 교만스러움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를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새로 사귄 친구인 공화당원이나 남부의 배신자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건방지게 굴었지만 특히 북부에 와 있는 장교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취하는 태도는 무례하고 오만불손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녀는 애틀랜타로 모여드는 온갖 인간들 중에서 군인들만은 초대하지 않았으며 초대를 했다 해도 결코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의적으로 그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했다. 푸른 군복이 뭘 의미하고 있는가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멜라니만은 아니었다. 스칼렛에게도 푸른 군복과 금단추는 항상 포위전의 공포와 목숨을 건 탈출, 방화, 테라에서의 절망적인 빈곤과 살을 깎는 노동의 공포를 회상하게 했다. 현재는 재산도 있고 지사나 많은 유명한 공화당원과도 가깝게 지내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눈에 보이는 푸른 군복을 한 명도 빠짐없이 모욕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함부로 그들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이다. 언젠가는 레트가 무심코 우리 집에 모이는 남자 손님의 대부분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른 군복을 입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양키도 군복을 입고 있지 않으면 양키로 보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말에 대해 레트는 변치 않는 신념, 그대는 정말 귀한 보석이로다 하고 대답하며 어깨에 힘을 주었다. 북군 장교가 입고 있는 화려하고 야한 푸른색이 너무도 싫었던 스칼렛은
그들에게 무안을 주고는 즐거워했다. 그들이 영문을 몰라 하면 더욱 흥이 나서 괴롭혔다. 가족들이 어리둥절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었다. 왜냐하면 그 대부분은 조용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었고 적지에 있으면서 외롭고 쓸쓸해 견딜 수 없어 항상 북부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지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즉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쨌든 스칼렛이 교제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품위 있는 계급의 사람들이었다. 자연히 장교 부인들은 그 세련된 버틀러 부인이 빨강머리 브리지트 플레어티 같은 천한 것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의식적으로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에 어리둥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스칼렛이 특별히 가깝게 지내는 부인들도 그녀와 교제하는 데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잘 참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스칼렛은 우아함과 돈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써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옛날 이름, 옛날 가문, 옛날 전통에 있는 구사회의 관습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됐던 것이다. 그들이 동경하고 있는 옛 집안들은 스칼렛을 이미 따돌리고 있는 셈이었는데도 그런 것을 신흥 귀족의 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는 건 단지 스칼렛의 아버지가 노예를 많이 가지고 있던 대농장주였다는 점, 그리고 어머니는 사바나의 로비아르의 집안 출신이었다는 것, 그리고 남편은 찰스턴의 레트 버틀러라는 정도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했다. 스칼렛은 그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오래된 사교계로 뚫고 들어가기 위한 쐐기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 오래된 사교계는 그들을 깔보고 업신여겨 방문에 보답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만나도 쌀쌀맞게 머리만 끄덕이는 정도였다. 사실 스칼렛은 그들에게 사교계에 대한 쐐기 이상의 존재였다. 과거의 가문도 혈통도 모르는 애매한 경력에서 금방 세상에 떠오르게 된 그들로 볼 때에는 스칼렛은 사교계 바로 그것이었다. 자기들이 갑자기 숙녀가 된 만큼 그들은 스칼렛이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부리고 있는 허세만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스칼렛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녀의 건방짐에도 오만불손함에도 별스런 동정에도 신경질에도 교만한 것에도 모든 걸 참았고 그녀가 저지르는 어떠한 노골적인 무례에도 그들의 단점을 몰인정하게 폭로하는 그녀의 행동에도 무던히 잘 견디어냈다. 그들은 최근에 하층 계급에서 올라섰고 그래서 자기에 대해 전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만큼 더욱더 자신을 교양 있는 인간으로 보이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신경질을 내는 모습을 보이거나 자신이 드러나는 말대답을 해서 숙녀가 아닌 게 보일까봐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숙녀로만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무척 섬세한 신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며 조심성이 많고 순진한 사람인 것처럼 꾸미기에 애를 썼다. 그들이 대화만 들어서는 그들이 악의 세계에는 발을 들여놓은 일도 없고 악을 행사하는 힘 같은 건 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도 못하며 악의 세계 따위는 꿈에도 알지 못하는 여자들이라고 생각되었을지도 모른다. 햇빛마저도 반사할 정도로 하얀 살결에 아일랜드 사투리로 혀끝이 부드러운 말을 쓰는 빨강머리의 브리지트 플레어티가 아무려면 아버지가 숨겨둔 비밀의 돈을 훔쳐 미국으로 와 뉴욕 호텔에서 한여 노릇을 하고 있던 여자로고는 아무도 눈치챌 수 없을 것이다. 또 이전에는 새드벨이라 불렀던 실비아 코닝턴과 메이미 바트 등의 나약하고 우울한 정신 상태를 보고 있자면 실비아가 뉴욕 유흥가인 바어리가의 아버지 술집에서 자라 가게가 붐빌 때에는 접대부로 손님 자리에 나간 것과 메이미가 소문에 의하면 남편이 운영하고 있던 한 매춘굴 출신이라는 과거의 신분 같은 것은 아무도 생각지 못할 것이다. 정말 놀랍게도 지금에 와선 그들은 바람에도 쓰러질 것 같은 연약한 여성이 되어 있는 것이다. 남자들은 돈은 벌었지만 좀처럼 새로운 신사도를 몸에 익히지는 못했다. 또 그다지 몸에 익히려 하지도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스칼렛의 연회에 나오면 을에 곤드레가 되었다. 너무 많이 마셔서 연회가 끝나면 항상 한두 사람은 자고 가는 것이 예사였다. 그런데다가 그들이 취한 모습은 스칼렛이 어린 시절에 본 주정뱅이와는 전혀 달랐다. 이들은 멍청해지거나 어리석었으며 또 싸움질을 하지 않으면 외설스러워졌다. 그리고 아무리 많이 담뱃진을 뱉을 그릇을 준비해 두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꼭 양탄자에는 담뱃진을 함부로 뱉은 얼룩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을 속으로는 경멸하면서도 아주 재미있어 했다. 사귀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집안이 넘칠 정도로 초대했던 것이다. 또 경멸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들에게 지옥으로나 가라고 자주 고함을 쳤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아주 태연했다. 그들은 레트에 대해서도 참을성이 많았다. 레트는 그들의 바닥의 바닥까지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는다고는 해도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레트는 자기 집인데도 항상 변명의 여지도 주지 않는 말을 하여 정신없이 그들의 정체를 벗겨 보였다. 그리고 자신도 어떻게 해서 자신을 만들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지 않으니까 너희도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는 표정으로 누구나 그런 것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은연중에 서로가 사정을 알아서 이해하고 있는 것까지 기회만 있으면 놓치지 않고 털어놓아 버리는 것이다. 펀치를 마시며 그가 정답게 이야기할 때에는 무슨 말을 끄집어낼지 알 수 없었다. 랄프, 내가 좀 더 영리했다면 봉쇄무역 같은 건 하지 않고 자네들처럼 고아나 과부들을 속여 금광의 줄을 팔아 돈을 벌 걸 그랬어. 그쪽이 더 안전하니까 말이야. 여보게 빌, 자네 새 말을 한 쌍 샀던데 유령 철도의 주권을 몇천 팔았나? 솜씨가 좋군. 축하하네 에이스. 그 주에 입찰을 낙찰시켰다고? 뇌물을 많이 쓴 건 좀 안 됐지만 부인들은 레트를 얄밉고 천한 사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자들은 그가 보지 않는 데에서 그 녀석은 너무 욕심쟁이이고 비열하다고 말했다. 새로운 애틀랜타 사람들도 토박이 애틀랜타 사람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레트를 싫어했다. 그 또한 토박이 애틀랜타 사람에게 했던 것처럼 새로운 애틀랜타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뜻대로 했고 재미있어 했으며 남을 업신여기고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또한 모욕감이 들 정도로 그의 행동은 예의 발랐다. 스칼렛에게는 그는 계속 수수께끼였지만 요즘에는 그것도 그다지 골머리를 앓게 하는 수수께끼는 아니었다. 지금까지 그를 즐겁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레트를 기쁘게 할 수는 없을 것이 분명하다. 레트라는 인간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손에 들어오지 않는 때문인지 아니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문인지 어쨌든 그 어느 쪽인가의 이유 때문에 어떤 것에든 도무지 관심이 없다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하는 일은 전부 비웃었고 그녀의 사치와 교만을 유도하고 나서는 그녀의 허영을 비웃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셈을 치러주었다. 두 사람 사이가 아주 친밀해졌을 때에도 레트는 결코 차갑고 조용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스칼렛은 레트가 그녀의 마음속을 지켜보고 있다는 옛날부터의 감정, 그녀가 어쩌다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탐색하는 듯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 그녀가 이해하기 어려운 인내심 있는 표정과 맞닥뜨려 분명히 놀라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신의 바로 앞에서 발생하는 많은 거짓말이나 마음에도 없는 잔꾀, 호언장담을 그대로 보아넘기지 못하는 그러한 버릇을 그는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살기에는 결코 재미없는 남자는 아니었다. 그녀가 가게일이며 죄재소며 술집이며 죄수들이며 또 그들의 식비가 얼마나 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는 현명하고 정확한 조언을 해주었다. 그리고 그녀가 매우 좋아하는 춤과 연회 같은 것에서도 지칠 줄 모르는 강인한 정력을 보여주었고 추잡한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서 가끔 둘만이 있게 되는 저녁 시간에 식탁이 치워지고 브랜디와 커피가 두 사람 앞에 놓일 때면 그는 그러한 이야기로 그녀를 재미있게 해주곤 했다. 그녀가 솔직하게 부탁만 하면 무슨 희망이라도 다 들어주었고 어떤 질문에도 대답해 주었다. 그러나 만일 간접적인 방법이나 암시나 여자의 속임수 같은 것으로 무언가를 캐내려고 하면 어느 것이고 거절했다. 그리고 또한 그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녀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든 다음 그것을 보고는 좋아라 웃음을 터뜨리는 버릇을 갖고 있었다. 그가 대체로 점잖을 정도로 무관심한 태도로 그녀를 다루고 있는 것을 눈여겨볼 때면 스칼렛은 가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왜 이 사나이는 나와 결혼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 남자란 대개 사랑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돈이라든가 하는 것 때문에 결혼하지만 레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중 어느 것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분명히 그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운 집을 그는 도깨비 집이라고 했고 집보다는 차라리 규칙적인 호텔 생활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는 찰스와 프랭크처럼 아이를 갖고 싶다는 등의 소리를 한 적이 없었다. 어쩌다 그녀가 아양을 부리느라고 왜 자기와 결혼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재미있다는 듯이 그는 눈을 반짝이며 당신을 놀이개로 삼고 싶어서 결혼을 했노라고 대답해서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보통의 남자가 결혼하는 것처럼 결혼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그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결혼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결혼을 신청하던 날 밤 그 자신이 인정한 것이었다. 벨 와틀링을 원하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그녀를 원했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즐겁지가 않았다. 그것은 실제로 노골적인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불유쾌한 일은 모두 생각지 않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그래서 이 생각도 적당히 하고 흘려버리고 말았다. 결국 자신들의 결혼은 일종의 거래였다. 또한 그 거래에 그녀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시 그도 마찬가지로 만족해주기를 바랐지만 그러나 그가 만족을 하든 하지 않든 그러한 것에 그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속이 편치 않아 미드 박사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녀는 단순히 떨쳐버릴 수 없는 불유쾌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해가 질 무렵 그녀가 침실로 뛰어들어 임신을 했다고 레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눈에는 확실한 증오의 빛이 담겨 있었다. 그는 비단으로 된 실내복을 입고 담배 연기가 가득 찬 방 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그는 그녀의 얼굴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의 모습에는 일종의 긴장감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그녀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분노와 절망으로 인하여 다른 생각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이것 봐요. 난 더 이상 아이 같은 건 갖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일이 잘 진행되어 갈 만하면 꼭 아이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제발 거기에 앉아서 웃기만 하지 마세요. 당신도 물론 갖고 싶지 않지요? 오, 정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는 있었지만 그것은 그가 원하던 말은 아니었다. 그의 얼굴은 약간 굳어지고 눈은 무표정해졌다. 그러면 멜라니 부인에게라도 드리면 되잖소. 그분은 아이를 더 갖고 싶은데 낳지 못한다고 했잖소. 아이 얄미워. 난 아이를 더 낳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말해두지만 더 이상 낳고 싶지 않다고요. 낳고 싶지 않다고? 어서 그 다음 말을 해봐요. 아, 방법이 있어요. 나라고 항상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는 아니니까요. 여자가 아이를 갖고 싶지 않으면 갖지 않아도 되는 방법쯤은 저도 알고 있어요. 방법은 아주 많아요. 그는 일어나서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공포에 쫓기는 빛이 그의 얼굴에 역력히 나타났다. 스칼렛, 바보 같은, 바른 대로 얘기해. 설마 무슨 짓을 한 것은 아니겠지? 네,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할 작정이에요. 이제 겨우 허리의 곡선이 완전히 잡혀서 지금부터 마음껏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제가 자신을 보기 싫게 만들겠어요? 그런 생각을 당신은 어떻게 하게 되었지? 누가 그런 것을 가르쳐 주었소? 메이미 바트예요. 그 여자는 갈봇집 여자라면 그 정도 재주는 알고 있겠지. 두 번 다시 그런 여자는 집에 발도 들여놓게 하지 마시오. 알겠소? 어쨌든 여기는 내 집이오. 내가 주인이니까 다음부터 그 여자와는 절대로 말도 하지 마시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나는 당신이 아이를 하나를 갖든 20명을 갖든 상관없지만 만일 당신이 죽기라도 한다면 정말 큰일이니까 그렇소. 죽어요? 제가요? 그래, 죽소. 분명히 메이비 바트는 여자가 그런 짓을 하면 어떤 위험이 따른다는 것까지는 말해주지 않았겠지? 그래요. 스칼렛은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 여자는 잘 될 거라고만 말했어요. 젠장, 그 여자를 죽여버려야겠군. 분개한 레트의 얼굴은 화가 나서 새빨개졌다. 눈물로 얼룩진 스칼렛의 얼굴을 그는 쳐다보았다. 그리고 약간 녹이는 누그러졌으나 여전히 얼굴은 굳어 있었고 험악했다. 그는 갑자기 그녀를 안아들어 마치 그녀가 자기에게서 도망이라도 칠까봐 두려운 듯이 꼭 끌어안고 의자에 앉았다. 이봐, 알겠소? 나는 당신 스스로 목숨을 해치도록 놔두고 싶진 않아.
듣고 있소? 당신이나 나나 아이가 싫은 것은 마찬가지요. 그러나 나는 아이를 기르지 못할 정도는 아니요. 앞으로 다신 당신 입에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소. 만일 그런 짓을 하면 스칼렛, 나는 그런 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죽고만 한 아가씨를 알고 있는데 그 아가씨는 단지 아니야. 하지만 그런 짓을 하기에는 좀 너무 착한 아가씨였소. 그것은 퍽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소. 나는 어머나 레트. 그녀는 감동으로 떨고 있는 그의 목소리에 놀라 자신이 걱정도 잊고 말았다. 그가 이처럼 감동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 어디서였죠? 누구예요? 뉴올리언스에서. 아니, 벌써 몇 년 전의 일이요. 나도 젊었고 또 좋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입술을 그녀의 머리카락 속에 묻었다. 아이는 꼭 낳아야 해, 스칼렛. 앞으로 9개월 동안 당신이 손목에 수갑을 채워 내 손목에 붙들어 매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꼭 낳게 하고 말 거요. 그녀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의 얼굴을 신기한 듯 빤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그의 얼굴은 마치 요술에 걸린 듯 갑자기 조용하고 부드러운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눈썹을 축혀 세우고 입을 찡그렸다.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소중하세요? 그녀는 눈을 밑으로 내리깔며 물었다. 그는 이 질문에 어느 정도 애교가 들어있는지 찾으려는 듯 조용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가 진실한 것을 알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물론 그렇소. 여하튼 당신한테 많은 돈을 투자했으니까 함부로 잃고 싶지 않거든. 멜라니는 스칼렛의 방에서 나왔다. 너무 긴장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하기는 했지만 스칼렛이 여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기뻐서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레트는 긴장한 얼굴을 하고 거실에 서 있었다. 주변에 아무렇게나 내던진 담배꽁초 때문에 비싼 융단에 구멍이 몇 개씩 뚫려 있었다. 이젠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버틀러 선장님 하고 수줍어하면서 그녀는 말했다. 레트는 재빨리 그녀의 앞을 지나서 방으로 들어갔다. 마미의 무릎에 안겨있는 작은 발가벗은 갓난아기를 구부정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레트의 모습이 미드 박사가 문을 닫기 전에 언뜻 멜라니의 눈에 보였다. 멜라니는 푹신한 의자에 앉아 예기치 못했던 평화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것에 당황하여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어머나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어쩌면 저렇게 다정할까. 지금까지 버틀러 선장은 매우 초조해했어. 그리고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남자들이란 대개 자기 아이를 낳을 때에는 취하게 마련인데 한 잔쯤 마시는 것이 저분에게는 좋을지도 몰라. 그렇게 말해줄까? 아니야. 그것은 약간 분수에 넘치는 짓이야. 그녀는 기쁜 듯이 의자에 등을 묻었다. 요즘 계속 그녀의 등은 허리쯤에서 둘로 갈라지는 듯 아팠다. 아이를 낳는 동안에 줄곧 문 밖에서 버틀러 선장이 기다리고 있다니. 스칼렛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만일 애슐리도 그녀가 보호를 낳던 그 무서운 날에 곁에 있어 주었으면 그 고통이 절반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닫혀있는 문 저쪽이 저 조그마한 계집애가 만일 스칼렛의 애가 아니라 그녀의 아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머, 어쩌면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일까 하고 그녀는 자신을 책망했다. 스칼렛은 그녀에게 그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는데 그녀는 그 아이를 탐내고 있다니.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실로 스칼렛의 아기를 탐내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내 아기를 정말 갖고 싶은 거야. 그녀는 아픈 등에다 작은 쿠션을 갖다 대며 자기도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미드 박사는 절대로 의견을 나누려 하지 않았다. 설사 아이를 갖기 위해 그녀가 자신의 목숨 따위는 위태로워져도 상관없다고 우긴다 해도 애슐리가 허락할 리가 없었다. 딸, 애슐리는 그 딸 애를 얼마나 귀여워할까. 딸, 그녀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그녀는 버틀러 선장에게 딸이라고 말하는 것을 깜빡 잊었다. 그 사람은 물론 아들이라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무슨 멍청한 짓을 했단 말인가. 멜라니는 여자에게는 아이가 계집아이든 사내아이든 똑같이 반가운 일이지만 남자들에게는 특히 버틀러 선장처럼 자존심이 강한 남자에게는 분명히 여자아이는 충격이 될 것이고 남자로서 치욕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 하느님이 그녀의 하나뿐인 아이를 사내아이로 주신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녀는 만일 자기가 그 무서운 버틀러 선장의 아내였다면 그의 첫 아기로 계집애를 낳느니
차라리 아이를 낳다가 죽어버리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미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방에서 나와 그녀의 마음을 안심시켜주자 도대체 버틀러 선장이란 어떤 남자인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방금 아기를 씻길 때 하고 마미는 말했다. 레트나리께 아기가 사내아이가 아니라고 슬쩍 사과를 드렸죠. 그랬더니 말이에요. 멜라니아 씨.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야 마미. 누가 사내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나? 사내놈은 재미가 없어. 괴로울 뿐이야. 여자아이가 더 귀여워. 나는 사내놈을 12를 준다고 해도 계집애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서 발가숭이 아이를 빼앗으려 하자 저는 그분 손목을 툭툭 치면서 말했지요. 점잖게 계세요 레트나리. 저는 사내애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나리께서 기뻐 큰 소리를 지를 때 웃으면서 바치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흔들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미 할멈은 바보야. 사내애는 아무데고 쓸모가 없어. 내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야? 멜라니아 씨, 오늘 그분의 태도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하고 마미는 기쁜 듯이 말을 멈추었다. 레트가 취한 태도가 마침내 마미의 눈에도 그를 다시 보게 했다는 사실은 멜라니아에게도 기쁜 일이었다. 저는 레트나리를 좀 오해하고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제게는 오늘이 너무 기쁜 날이에요. 멜라니아 씨. 저는 로비아르 댁 아가씨를 3대째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정말 기쁜 날이야 마미. 아기가 태어난 날보다 더 기쁜 날은 없어. 그러나 집안에서 오직 한 사람, 이날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야단만 치고 거의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웨이드 해밀턴은 처량한 기분으로 식당 주위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그는 그날 아침 일찍 갑자기 마미에게 끌려 일어나 서둘러서 옷을 입고 엘라와 함께 피티 할머니 집으로 아침을 먹으러 갔다. 그가 들은 말이란 엄마가 아파서 그의 노는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뿐이었다. 피티 할머니 집에서는 스칼렛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자 할머니는 바로 자리에 누워버리고 쿠키는 간호하는데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피터 영감이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준 아침 식사는 아주 보잘것없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두려움은 더해만 갔다. 엄마는 혹시 돌아가신 게 아닐까? 그의 친구 중에서도 엄마가 안 계신 애가 몇 명 있었다. 그는 연구차가 집에서 나가고 그의 어린 친구들이 슬프게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엄마가 죽으면 어쩌지? 웨이드는 엄마가 무섭기는 했지만 엄마를 무척 사랑하고 있었다. 그 엄마가 재갈을 물리고 깃털 장식을 한 검은 말이 끄는 연구차에 실려갈 것을 생각하자 그의 작은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낮이 되자 피터가 부엌에서 서둘러 일하는 틈을 타서 웨이드는 현관으로 빠져나와 두려움에 떨면서 작은 발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갔다. 레트 아저씨나 멜라니 고모나 마미 중 누구든지 사실대로 말해줄 것이다. 그러나 레트 아저씨나 멜라니 고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마미와 딜씨는 더운 물과 타월이 담긴 그릇을 들고 뒷계단을 오르내리느라고 그가 현관에 나타난 것도 모르고 있었다. 2층에서 문이 열릴 때마다 가끔 미드 박사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의 앓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엉엉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틀림없이 죽어가고 있다.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는 현관의 양지바른 창에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누런 고양이에게 손을 내밀어 보았다. 늙은 고양이는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며 꼬리를 탁 치고 으르렁거렸다. 이윽고 마미가 정면 계단으로 내려왔다. 마미의 에이프런은 꼬깃꼬깃 구겨지고 더러워졌으며 머리에 쓴 수건은 흐트러져 있었다. 마미는 그를 보자 얼굴을 찡그렸다. 웨이드는 언제나 마미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그런 찡그린 얼굴을 보자 몸을 떨었다. 도련님처럼 나쁜 아이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그녀는 말했다. 피티 할머니 댁에 보냈잖아요.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엄마는 죽는 거야? 도련님처럼 애를 먹이는 아이는 처음 봅니다. 돌아가신다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내아이란 정말 골칫거리군요. 뭐 때문에 하느님은 사내아이를 식구로 점지해 주셨는지. 자, 저리로 가세요. 그러나 웨이드는 가지 않았다. 그는 벽걸이 뒤로 물러났다. 그는 마미의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언제나 착한 아이가 되려는 그에게 사내아이는 애를 먹인다고 한 말은 참으로 가슴이 아팠다. 반시간쯤 지나 멜라니 고모가 창백한 얼굴로 혼자 싱글거리며 급하게 계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벽걸이 뒤에 있는 웨이드의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 발길을 멈췄다. 멜라니 고모는 엄마가 항상 말하듯이 날 귀찮게 하지 마라. 바쁘거든 이라든가 저리 가 있어.
웨이드 난 바빠 하고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말했다. 웨이드야, 넌 정말 말을 안 듣는구나. 어째서 피트 할머니 댁에 있지 않는 거지? 엄마는 죽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그렇지 않아 웨이드.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곧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그녀는 말했다. 미드 선생님은 말이야. 지금 엄마한테 귀엽고 작은 애기를 갖다 주셨어. 내가 이제부터 데리고 놀 수 있는 작고 예쁜 여자 동생이야. 알겠니? 얌전하게 있으면 오늘 밤에 보여줄 수도 있어. 그러니 자 밖에 나가 놀고 있어. 시끄럽게 구는 게 아니야. 웨이드는 조용한 식당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의 작은 가슴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날씨가 좋고 어른들은 무언가 바쁘게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 걱정을 지닌 이 어린 7살 소년에게는 몸 붙일 곳이 없었다. 그는 벽구석에 있는 골방 창틀에 걸터 앉아 햇빛이 드는 쪽 괴짝에 심어둔 해당화 잎을 뜯어 씹고 있었다. 씹고 있는 동안 매워서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윽고 그는 정말 울어버리고 말았다. 어머니는 아마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누구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고 모두 새로 태어난 아기 계집아이를 위해 급하게 다니고 있다. 웨이드는 어린애에겐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더구나 여자아이에겐 그가 알고 있는 유일한 여자아이는 엘라였는데 그 애는 그가 놀랄 만한 일도 그가 좋아할 만한 일도 하지 않았다. 한참 시간이 지나자 미드 박사와 레트 아저씨가 계단을 내려와 홀에 서서 뭔가 낮은 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문을 닫고 홀에 서서 박사가 가는 걸 보고 레트 아저씨는 급히 식당으로 들어와 웨이드를 알아보기 전에 잔에 술을 넘칠 듯이 따랐다. 웨이드는 또 말을 안 듣는다느니 피티 할머니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들을까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러나 레트 아저씨는 잔소리를 하는 대신 웃어주었다. 웨이드는 아저씨가 이와 같이 웃는 것도 이렇게 행복스러워하는 것도 아직껏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창틀에서 뛰어내려 그에게로 달려갔다. 내게 여자동생이 생겼단다 하고 레트는 그를 안으며 말했다. 그렇게 예쁘게 생긴 애는 정말 처음 봤어. 아니, 너 왜 울고 있니? 엄마가... 내 엄마는 말이다. 지금 맛있는 것들을 실컷 먹고 있는 중이란다. 닭고기에 쌀밥에 고깃국에 커피를 이제 곧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드릴 거다. 너도 먹고 싶으면 2접시 먹어라. 참, 내 여자동생도 보여주마. 마음이 편해지고 맥이 탁 풀리면서 웨이드는 새 누이 동생에게 다정하게 대해주리라고 마음먹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모두들 누이 동생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 누구도 자기 같은 건 전혀 돌봐주려 하지 않았다. 멜라니 고모와 레트 아저씨도 그랬다. 레트 아저씨 하고 그는 입을 열었다. 다들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를 더 좋아하나요? 레트는 컵을 놓고 작은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으나 곧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을 이해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아니지, 그렇지도 않단다. 그는 신중하게 생각을 가다듬고 진지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냥 여자아이는 사내아이보다 더 귀찮으니까 누구든지 귀찮지 않은 것보다 귀찮은 쪽을 더 걱정하는 것뿐이야. 마미는 아까 사내아이가 더 귀찮다고 했는걸요? 그래, 마미는 바빠서 정신이 없었으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닐 거야. 레트 아저씨, 아저씨는 사내아이를 더 갖고 싶지 않았어요? 웨이드는 희망을 걸고 물어보았다. 아니, 하고 레트는 얼른 대꾸했으나 사내아이의 얼굴이 수그러지는 것을 보자 얼른 말을 이었다. 사내아이가 있는데 또 사내아이를 갖고 싶어 하겠니? 있어요? 웨이드는 그 말을 듣고 소리쳤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하고 레트는 대답하고 나서 소년을 안아 자기의 무릎에 꼭 끌어안았다. 사내아이는 너 한 명이면 충분하단다, 웨이드. 잠시 동안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에 기쁘고 안심이 되어 웨이드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얼른 울음을 꼭 참고 머리를 레트의 조끼에 기댔다. 넌 내 아들이지, 그렇지? 하지만 그럼 난 아버지가 둘인가요? 하고 본 적도 없는 아버지에 대한 의리와 자기를 잘 이해해주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웨이드는 곤란한 듯이 이렇게 물었다. 그래, 하고 레트는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마치 내가 엄마의 아들도 되고 멜라니 고모의 아들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야. 웨이드는 이 설명을 잘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이해가 되었는지 씩 웃고는 부끄러워하며 레트의 팔에 기댔다. 아저씨는 사내아이에 대해 잘 아나요, 레트 아저씨? 레트의 까무잡잡한 얼굴은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지었고 입술은 일그러졌다. 하고 그는 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사내아이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단다.
잠시 동안 웨이드의 마음에 공포가, 문득 질투가 섞인 공포가 되살아났다. 레트 아저씨는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아저씨, 다른 곳에 또 사내아이가 있나요? 레트는 웨이드를 내려놓았다. 난 지금부터 한잔 할 텐데 너도 하는 거다. 웨이드, 넌 태어나서 처음 마시는 거지? 너희 새 동생을 위해 축배를 들자. 아저씨한테 또 하고 말을 꺼내다가 웨이드는 레트 아저씨가 클라렛 병으로 손을 뻗자 어른들이 축배에 함께 참여한다는 즐거움에 완전히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안 돼요. 마시지 못해요, 레트 아저씨. 전요. 고모랑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술을 안 마시기로 약속했어요. 만일 마시지 않는다면 고모가 시계를 주시겠다고. 그럼 난 시계줄을 주지. 좋다면 지금 내가 찬 줄도 좋아 하고 말하고 레트는 다시 미소를 지었다. 멜라니 고모 말씀이 옳아. 그렇지만 고모가 말씀하시는 건 독한 술이지 포도주가 아니야. 포도주 정도는 마실 줄 알아야 해, 아가. 그리고 그걸 배우는 데에는 지금처럼 좋은 기회가 없단다. 물을 타서 포도주가 복숭아빛이 되게 묽게 한 다음 레트는 컵을 웨이드에게 주었다. 이 순간 마미가 식당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검정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앞치마도 머리수건도 단정하게 갖추고 있었다. 그녀가 걸으면서 몸을 흔들자 스커트에서 비단이 스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활짝 웃으니 이가 없는 잇몸이 드러났다. 생일 축배인가요, 레트나리? 하고 그녀는 말했다. 웨이드는 컵을 입으로 가져가던 손을 멈췄다. 그는 마미가 이 의붓아비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버틀러 선장이라고 부르는 것밖에는 다른 소리를 듣지 못했고 그녀의 그에 대한 태도도 정중하면서 쌀쌀맞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싱긋 웃으며 다가와서 그를 보고 레트날이라고 부르고 있다. 얼마나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날인가. 할멈은 포도주보다 럼이 좋을걸? 하고 레트는 말하고 찬장으로 손을 뻗어 짤막한 병을 꺼냈다. 아기가 참 예쁜 편이지, 마미? 물론이지요. 스칼렛 아씨도 태어났을 때에는 아주 예뻤지만 그만은 못했습니다. 한 잔 더 하지, 마미. 참, 그리고 마미. 그의 말투는 엄숙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 살랑거리는 소리는 뭐지? 아이고 머니 레트나리. 이건 제 빨간 패티코트입니다. 마미는 큰 몸이 흔들릴 정도로 웃었다. 뭐? 할멈의 패티코트라고? 믿을 수 없어. 가랑잎들이 부스럭거리는 것 같군. 좀 보여주게나. 스커트를 걷어봐. 레트나리, 짓궂으십니다. 그럴 순 없어요. 마미는 조용하게 말하고는 뒷걸음을 치더니 1야드쯤 떨어진 곳에서 조금 올려 붉은 호박단 패티코트의 주름 장식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입는데 꽤 긴 시간이 걸렸겠군 하고 레트는 볼멘 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춤추듯 웃고 있었다. 정말입니다.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자 레트는 웨이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했다. 이젠 마구를 단 노새가 아닌가? 레트나리, 스칼렛 아씨가 날있게 그런 말까지 하던가요? 어쩌면 그렇게 나쁘신 분이람. 이 늙은 검둥이가 한 말 같은 건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아니 마음 쓰는 게 아니야. 그냥 물어보고 싶었을 뿐이지. 자, 한 잔 더 하지 마미. 한 병을 다 마시자고. 마시는 거야 웨이드. 건배하자. 누이 동생을 위해서 하고 외친 후 웨이드는 쭉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나 사례가 들려 기침과 딸꾹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은 웃으며 그의 등을 두들겨 주었다. 딸이 태어난 후부터 레트의 행동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척 의외로 보였다. 그것은 신의 사람이나 스칼렛이나 이제 새삼스럽게 취소하고 싶지 않은 그에 대한 생각을 뒤집어 엎을 만한 일이었다. 그와 같은 사내가 그토록 부끄러운 것도 남의 눈도 상관하지 않고 자식에게 빠져서 아비가 된 것을 자랑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더구나 그의 첫아기가 사내아이가 아니고 계집아이라는 반갑지 않은 입장으로 보아 더욱 그랬다. 아버지가 된 새로운 기쁨은 나리가도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이것은 명명식을 마치기 훨씬 전부터 태어난 아이를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남편을 가진 부인들 사이에 질투까지 느끼게 했다. 그는 거리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붙들고 자기 아이의 놀랄만한 성장 상태를 길고 자세하게 들려주곤 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예의상 누구나 자기 아이가 제일 귀엽다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하는 식의 서두는 아예 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기 딸의 모든 것이 다른 집 아이들과는 전혀 비교도 될 수 없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것 같았고 또한 그런 기분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새 유모가 갓난아기에게 비계를 빨게 해서 처음으로 탈이 났을 때의 레트의 행동은 아이를 기르는데 이력이 난 부모들을 몹시 웃겼다. 그는 허겁지겁 미드 박사와 다른 두 의사를 부르고 운이 나쁜 유모에게 사냥에서 세이는 채찍을 안기고 싶은 걸 겨우 참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유모는 해고를 당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대로 일주일 이상 견디어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 명도 레트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제시를 만족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마미도 바뀌는 유모들 중에 똑같이 만족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흑인에게는 누구에게나 시샘을 하며 자기가 갓난아기나 웨이드나 엘레를 보살피지 못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마미도 나이에는 당할 수 없어 신경통 때문에 그 무거운 발걸음이 훨씬 힘겨워져 가고 있었다. 레트도 할머니 몸이 그러기 때문에 달리 유모를 사들인다고 할 수는 없고 해서 할 수 없이 자기와 같은 신분에 있으면 한 사람의 유모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것도 마미에게는 별로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더 사들여 힘든 일을 시키고 할멈에게는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해보았다. 이 말은 마미에게 잘 이해가 되었다. 부리는 사람을 더 둔다는 것은 레트의 신용을 높이는 동시에 그녀의 지위에 한층 빛을 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에 안 드는 해방료의 따위는 단 한 명도 아기의 방에 둘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래서 레트는 테라에서 프리시를 데리고 왔다. 그녀의 결점은 레트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녀는 우리 집 검둥이 중에 한 사람인 것이다. 그리고 이제껏 피티고모의 친척인 바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 스칼렛은 회복되기 전에 이미 레트가 갓난아기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딸 자랑을 하는 것을 보고 약간 짜증스러워하고 어리둥절해했다. 남자가 자기의 아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그녀에게는 왠지 사내다운 행동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레트도 딴 남자들처럼 대수롭지 않게 또 무관심한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고의적으로 우스운 흉내를 내고 계시는 거죠. 하고 그녀는 짜증스럽게 말했다. 난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른다고? 그거야 물론 당신은 잘 모르겠지. 그 이유는 이 아이가 완전히 내 것이 된 최초의 인간이기 때문이요. 이 아이는 내 것도 되는 거요? 아니요. 당신에게는 이 아이 말고 또 다른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내 거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아기를 낳은 사람은 나잖아요. 그리고 여보, 나도 당신 거예요. 레트는 아이의 검은 머리 뒤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상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멜라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즘 와서 곧잘 터지는 순간적인 격한 전쟁의 하나가 중지되고 말았다. 스칼렛은 화가 나는 것을 누르고 멜라니가 아는 갓난아기를 보고 있었다. 아기의 이름은 유진이 빅토리아라고 결정됐지만 이날 오후 멜라니는 아무 생각 없이 피티페트라는 애칭이 사라제인이라는 고모의 분명을 묵살해 버린 것과 같은 애칭을 이 아이에게 주게 되었다. 레트는 아이를 들여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의 눈은 갈수록 완두콩 같은 초록빛이 되어가는군. 그럴 리가 있나요? 하고 멜라니는 스칼렛의 눈이 거의 이와 같은 빛이라는 걸 잊고는 화난 듯이 외쳤다. 오하라 씨의 눈처럼 차츰 푸른빛으로 되어가는데요. 마치 아름다운 푸른 깃발처럼 푸른빛으로요. 보니 블루 버틀러란 말이지? 하고 웃으며 레트는 그녀에게서 아이를 받아안고 그 작은 눈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이래서 이 아이는 본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두 여왕의 이름을 본따서 지은 본명은 부모조차 생각이 나지 않게 되고 말았다. 어느 정도 외출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스칼렛은 룰을 시켜 코르셋을 입었으며 그 끈을 댈 수 있는 대로 바짝 졸라매게 했다. 그리고 줄자로 허리를 재게 했다. 20인치. 그녀는 큰 소리로 신음했다. 아기를 많이 낳아서 이처럼 되고 만 것이다. 그녀의 허리는 피티고모나 마미의 허리와 똑같이 돼버리고 만 것이다. 더 바짝 졸라매, 루. 만일 허리가 18인치 반이 되지 못하면 난 아무 옷도 못 입게 돼. 끈이 끊어져요. 하고 루는 말했다. 아씨의 허리가 굵어지신 거예요. 스칼렛 아씨. 이 이상 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고 스칼렛은 필요한 만큼 폭을 늘리기 위해 옷의 솔기를 마구 뜯으며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 방법 위에는 없어.
물론 본인은 귀엽고 그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이이며 레트 또한 매우 귀여워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아기를 갖고 싶지 않았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무난하게 해낼 수 있을까? 레트는 프랭크처럼 잘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책이 서지 않았다. 레트는 그녀를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만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물에 던져버리겠다느니 어쩌느니 하였지만 보니가 태어나자 저렇게 바보가 되고 말았다. 내년에는 사내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상대가 레트이고 보면 그렇게 손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내 아이이고 계집 아이이고 이제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여자는 아이를 셋 정도 낳으면 충분한 것이다. 루는 뜯은 솔기를 꿰매고 깨끗하게 주름을 펴서 스칼렛이 치장을 마치자 마차를 불렀다. 그리고 스칼렛은 제재소로 떠났다. 가는 도중에 조금 후면 제재소에서 애슐리를 만나 함께 장부를 검사한다고 생각하자 기운이 생겨 허리 같은 것은 다 잊고 말았다. 운이 좋으면 단둘이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보니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그와 만나지 못했다. 임신한 것이 남의 눈에 띄게 된 후로부터는 그와 잠시 동안이라도 만나기가 싫었다.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항상 옆에 있었어도 그와 매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외로워 견딜 수 없었다. 집안에 틀어박혀 있는 동안 제목장사의 소중함도 영업 실적 같은 것도 그만 소홀해져 버렸다. 물론 지금 당장 일을 할 필요는 없었다. 제재소를 팔아서 웨이드와 엘라를 위해 그 돈을 투자해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사교 장소 이외에는 좀처럼 애슐리와 만날 수 없게 되고 만다. 그리고 애슐리 곁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커다란 즐거움인 것이다. 제재소에 도착하자 그녀는 산더미같이 쌓인 제목 주위에 많은 손님들이 모여서서 휴 엘신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광경을 기쁜 듯이 쳐다보았다. 흑인 마부가 6쌍의 노새와 집마차에 짐을 싣고 있었다. 6쌍이나 되는구나 하고 그녀는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모두가 그녀의 힘으로 이룩한 것이다. 애슐리는 작은 사무실 문에서 나왔다. 오랜만에 그녀와 만나는 기쁨에 눈을 반짝이며 마치 여왕이라도 맞아들이듯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부축하여 마차에서 내리게 한 후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제재소 장부를 살펴본 후 조니 갤리거의 장부와 비교하자 그녀의 즐겁던 기분은 약간 어두워졌다. 애슐리는 그럭저럭 경비를 메우어 나가는 정도였는데 조니는 놀랄 정도로 매상을 올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양쪽 장부를 모두 살펴보면서 그녀는 꾹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슐리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곧 그것을 눈치챘다. 스칼렛, 미안하오. 단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제수를 고용하는 것을 그만두고 해방된 흑인을 고용하도록 해달라는 거요. 그러면 나도 좀 더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오. 흑인이라고요? 어머, 그렇게 하면 우린 흑인에게 치르는 임금만으로도 파산해버릴 거예요. 죄수들은 무료나 다름없이 싸요. 조니가 죄수를 고용하여 이만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애슐리의 눈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까지의 기쁜 빛은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죄수들을 조니 갤리거처럼 부릴 수는 없소. 나는 죄수들을 혹사시킬 수는 없소. 참 어리석군요. 그 점에 있어서 조니는 정말 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애슐리, 당신은 너무 인정이 많아요. 더 혹독하게 그들을 부리지 않으면 안 돼요. 조니한테 들었는데 일하기 싫은 죄수가 꾀병을 부리면서 아프다고 하면 당신은 하루 휴가를 준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애슐리. 그렇게 해서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두어 번 채찍으로 때려보세요. 다리뼈라도 부러지지 않은 놈이라면 웬만한 병은 나을 거예요. 스칼렛 그만해요. 당신이 그런 소리를 하면 나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애슐리는 이렇게 외치며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로 하여금 당장 입을 다물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들도 인간이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오. 그들 중에는 환자도 있고 심한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도 있고 비참한 사람도 있어. 아, 스칼렛, 그 사람으로 인하여 당신이 잔인한 여자로 되어가는 것을 나는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당신은 언제나 그토록 인정이 많았었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러한 말을 할 권리가 내게는 없지만 그러나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것은 당신의 레트 버틀러요. 그는 그가 손을 대는 모든 것에 독을 집어넣고 있는 거요. 약간 지나칠 정도로 활달하기는 했지만
매우 상냥하고 너그럽고 정숙했던 당신을 그는 자기의 것으로 만든 다음 다시 당신에게 독을 집어넣은 거요. 당신에게 손을 대서 당신을 차갑고 잔인한 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거요. 아, 하고 스칼렛은 한숨을 내쉬었다. 죄의식과 이렇게까지 깊이 애슐리가 자기를 생각해주고 지금도 자기를 상냥한 여자라고 인식해준다는 기쁨이 마음속에서 서로 갈등을 일으켰다. 고맙게도 그는 그녀가 한 푼이라도 돈을 더 짜내려고 하는 것을 레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레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잘못은 자기에게 있음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레트에게 오점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해서 그에게 폐해가 될 것은 없는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거요. 그러나 상대는 레트 버틀러요. 나는 그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알고 있소.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는 당신의 사고방식을 그 자신이 걸어온 길과 같은 길로 몰아놓고 만 거요. 오, 알아요. 이런 소리 할 자격이 내겐 없다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소. 그는 내 생명을 구해주었소. 그것은 감사하고 있소. 그러나 나는 그것이 그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하고 하느님께 빌고 싶을 지경이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할 권리는 없지만 아, 애슐리 아니에요. 당신에겐 권리가 있어요. 당신에게 그 권리가 없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그 섬세함이 무너져가는 것을 도저히 나는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손아귀에 당신의 아름다움, 당신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의 손이 당신에게 닿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이 사람은 나에게 키스하려고 한다 하고 가슴을 두근거리며 스칼렛은 생각했다. 그러나 키스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야. 슬그머니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말이 지나쳤다는 것을 결코 생각지도 않던 말을 입 밖에 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움찔하며 뒷걸음을 쳤다. 미안하오 스칼렛. 나는 당신 남편이 신사가 아닌 것처럼 말했는데 그렇게 말한 나야말로 신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누구한테든지 부인을 향해 남편을 비판할 권리는 없어. 내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소. 만일 하고 그는 망설였다. 그는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다.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소. 내게는. 집으로 돌아오는 마차 안에서 스칼렛의 마음은 설레었다.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만일 그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녀가 레트의 팔에 안겨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를 화나게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 기분은 그녀에게도 이해가 되었다. 만일 멜라니와 그의 관계가 멜라니의 육체적 이유 때문에 오빠와 동생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그녀도 계속 고민했을 것이다. 그리고 레트의 포옹이 그녀를 잔인하고 천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그래, 만일 애슐리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레트의 포옹 같은 건 없어도 상관없다. 비록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해 있더라도 서로 육체적 정절을 지킨다면 그건 얼마나 순결하고 낭만적인 일인가. 이런 생각은 그녀의 상상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그 상상 속에서 황홀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 상상은 실제적인 측면도 있었다. 그리 되면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집에 돌아 마차를 보내자 애슐리의 말 때문에 일어났던 황홀한 기분도 약해져감을 느꼈다. 그것은 이제부터 레트에게 침실을 따로 쓸 것과 그 밖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요구할 것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다. 그뿐만이 아니라 애슐리에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레트를 거절했노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희생을 치렀더라도 그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희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겸손이니 섬세한 마음이니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만일 애슐리에게 말할 때에도 레트에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솔직하게 말할 수가 있다면 그래, 상관없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애슐리가 그 사실을 알게 하리라. 그녀가 2층으로 가서 아이들 방문을 열자 레트가 본이 작은 침대 옆에 걸터앉아 엘라를 무릎 위에 안고 있었다. 웨이드는 자기 주머니 속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레트처럼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세상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 난 자식들에게 아주 심하게 대하는 의붓아비도 있다고들 하던데 당신에게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하고 말하고 그녀는 아이들 방을 지나 침실로 들어갔다.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결심이 굳어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해두는 편이 좋다. 레트. 그가 침실문을 닫자 그녀는 곧바로 말했다.
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는 이 뜻하지 않은 말에 놀랐지만 그것을 표정에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는 천천히 의자 옆으로 걸어가 앉아 몸을 뒤로 기댔다. 난 보니가 태어나기 전에도 말한 것처럼 당신이 1명을 낳든 20명을 낳든 상관하지 않소. 마치 아기가 생기는 것은 그때가 되지 않고는 모른다는 듯이 그럴싸하게 문제를 처리해버리는 이 사람은 얼마나 심사가 사나운 사람인가. 난 3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하나씩 낳는 건 정말 싫어요. 셋이라는 숫자는 왠지 운이 좋은 것 같군. 여보, 아시겠죠? 그녀는 말을 시작해놓고는 거북해서 뺨을 붉혔다. 내가 하려는 말 뜻을 아시겠죠? 알고 있소. 남편으로서의 나의 권리를 거절하면 당신과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겠지? 당신은 뭐든지 금방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군요. 정말 너무해요. 그녀는 자기가 계획한 것은 무엇이든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부하같이 밀어 소리를 질렀다. 만일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여자를 이해해주는 신사다움이 있다면 당신도 충분히 애슐리 일쿠스를 보세요. 멜라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애슐리는 정말 어린애 같은 신사지. 애슐리는 하고 레트는 말했다. 그의 눈이 이상한 광채를 띠기 시작했다. 자, 어서 당신의 의견을 말해보시오. 스칼렛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것뿐이었으므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제야 비로소 이런 중요한 문제를 레트 같은 이기적이고 야비한 사내를 상대로 조용하게 끝내려고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우쳤다. 당신 오늘 오후에 제재소 사무실에 다녀온 게 아니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개를 좋아하지, 스칼렛? 개를 개답게 바로 개집에 놔두고 싶소? 아니면 심술궂게 말구유 속에 넣어두고 싶소? 그녀의 마음속에는 실망과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 때문에 모처럼의 레트의 비유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의 목 뒤로 팔을 감더니 그녀의 얼굴을 뒤로 젖혔다. 당신은 어째서 그리도 어린애 같소? 남자를 3씩이나 데리고 살아보고도 아직 남자의 본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오? 당신은 남자라는 것을 무슨 갖은 풍상을 겪은 늙은 부인처럼 알고 있는 모양이야. 그는 심술궂게 그녀의 턱을 살짝 꼬집고는 손을 놨다. 오랫동안 조용히 그녀를 쳐다보고 있는 동안 그의 한쪽 검은 눈썹이 점점 위로 올라갔다. 스칼렛,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두기를 바라오. 만일 당신과 당신의 잠자리가 아직 조금이라도 내게 매력을 준다면 아무리 자물쇠를 채우거나 사정을 해도 나를 멀리할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조금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소. 왜냐하면 난 당신과 거래를 했기 때문이오. 그 거래에서 나는 지금껏 착실히 약속을 지켜왔건만 당신은 그걸 깨뜨리려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당신 잠자리의 순결을 지켜보시지. 그럼 당신은 하고 스칼렛은 화가 나서 떠들었다. 나를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이미 나에게 실증이 나지 않았소? 하지만 말이오. 남자 쪽이 여자보다는 쉽게 실증을 내는 법이오. 당신의 고결함을 지키시오, 스칼렛. 그런 걸로 굽힐 내가 아니오. 전혀 상관없소. 하고 그는 눈썹을 올리며 심껏 웃었다. 다행스럽게도 세상에는 잠자리가 얼마든지 있거든. 그리고 대개의 잠자리는 여자들로 꽉 차 있단 말이야. 설마 당신이 정말로 그런... 멍청하군. 물론이요. 지금껏 내가 오랫동안 밖으로 헤매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요. 이제껏 나는 한 번도 한 여자에게 순결을 지켜본 적이 없었으니까. 나는 매일 밤 문을 잠가버릴 거예요. 제발 소원대로.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한다면 자물쇠 같은 걸 채우고 나를 몰아내봐왔자 아무런 소용도 없소. 그는 몸을 돌려 마치 이 문제는 이것으로 결말이 났다는 듯이 나가버렸다. 스칼렛은 아이들의 함성을 듣고 그가 아이들 방으로 간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했다. 그건 자기도 원하고 애슐리도 원하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그렇게 해봐도 그녀는 행복한 기분이 들지 않았다. 레트가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취급하여 그녀를 도와주려 하지 않고 다른 잠자리의 다른 여자와 똑같이 그녀를 대한다고 생각하자 상처난 자존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품위 있게 자기와 레트는 이미 실제적으로는 아내도 남편도 아니라는 것을 애슐리에게 알리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만 것이다. 차라리 이럴 바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편이 좋았을 것이라고 그녀는 후회했다. 이미 이렇게 된 이상 그의 담배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걸 보며
레트와 언제까지나 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게 되고 말았다. 차가운 안개 속을 달리는 악몽에서 무서운 느낌에 빠져들 때 그의 품에 안겨 위안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의자의 팔걸이를 붙들고 울었다. 본이 첫돌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어느 비오는 날 오후에 웨이드는 심심한 듯이 거실 안을 돌아다니다가 가끔 창가로 가서 빗방울이 흐르는 유리창에 코끝을 대곤 했다. 웨이드는 가냘프고 약하디 약한 소년으로 8살 치고는 몸집이 작고 얌전했으며 누군가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절대 자신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장난할 만한 일이 없어서 지루하고 답답한 모양이었다. 왜냐하면 엘라는 한쪽 모퉁이에서 인형놀이에 빠져 있었고 스칼렛은 책상에서 혼자 중얼거리며 긴 세로 배열의 숫자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레트는 마룻바닥에 엎드려 시계줄을 주워들고 보니가 손을 뻗으려고 하는 코끝에다 그것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웨이드가 대여섯 권의 책을 집어들어 땅 하고 큰 소리를 내며 떨어뜨리고 나서 길게 한숨을 쉬자 스칼렛은 짜증을 내며 그를 바라보았다. 시끄러워 웨이드. 빨리 밖에 나가서 놀지 못하겠니? 못 나가요. 비가 오는 거려. 그러니? 미처 몰랐구나. 그럼 다른 걸 하면 되잖아.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정신이 산란하여 못 견디겠어. 포크한테 가서 마차를 내달래서 보은의 집이라도 갔다 오렴. 보은은 집에 없어요. 하고 웨이드는 한숨을 내쉬었다. 라울 피카르드의 생일 파티에 갔어요. 라울은 메이벨과 르네 피카르드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 사람이 자식이라기보다는 원숭이와 흡사한 못생긴 아이라고 스칼렛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럼 아무 곳이라도 가고 싶은 곳에 갔다 오면 되잖니. 포크한테 가서 마차를 빨리 내달라고 해라. 아무도 오늘은 집에 없어요. 하고 웨이드는 대답했다. 모두들 생일 파티에 갔거든요. 그 말에는 나 말고는 모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계산에 열중하고 있는 스칼렛은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레트는 몸을 일으켜 앉았다. 웨이드, 너도 생일 파티에 가지 그랬니? 웨이드는 내키지 않는 얼굴로 발을 끌며 그의 옆으로 다가갔다. 전혀 초대를 받지 못했는거려. 레트는 금방 부숴버릴 것만 같은 보니의 손에 시계를 주워주고 일어섰다. 그런 숫자놀이 같은 건 집어치워요, 스칼렛. 당신은 어째서 웨이드가 생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하는지 알고 있소? 레트 제발 좀 지금은 방해하지 말아줘요. 애슐리가 정리한 장부는 정말 엉망이라고요. 아, 그 생일 파티? 웨이드가 초대받지 못했다 해도 그건 상관없어요. 만일 초대받았다고 해도 난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라울이 메리웨더 부인이 손자라는 걸 잊으셨나요? 메리웨더 부인은 우리 가족을 초대할 바에는 차라리 그 신성한 응접실에 해방 흑인들을 초대할 거예요. 웨이드의 얼굴을 생각에 잠긴 눈으로 조용히 바라보고 있던 레트는 웨이드가 겁을 먹고 물러서 있는 것을 눈치챘다. 웨이드 이리 오렴 하고 그는 웨이드를 가까이 오게 했다. 너 그 파티에 가고 싶니? 아니에요. 하고 웨이드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눈길은 그대로 내리깐 채였다. 말해봐라 웨이드. 그럼 넌 화이팅네 파티나 프랭키 본넬레 파티나 혹은 그렇지 누구든 내 친구들네 파티에 늘 가곤 하니? 아니요. 별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거려. 웨이드. 넌 정말 거짓말쟁이로구나. 하고 스칼렛은 돌아보면서 말했다. 지난주에도 넌 3번씩이나 갔었잖니. 바튼의 어린이 파티와 갤러튼의 헌든의 파티에 말이다. 마구를 갖춘 노새들만 골라서 모였군 그래. 하고 레트가 말했으나 그의 말투는 점점 다정하고 느릿한 음성으로 바뀌어갔다. 그런 파티에 가서는 즐거웠니? 대답해봐. 별로였어요. 어째서? 전 잘 모르겠어요. 마미가 그 사람들은 백인 쓰레기들이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당장 마미를 가만두지 않을 테야. 하고 스칼렛은 흥분하면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그리고 너도 웨이드, 엄마 친구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웨이드가 한 말은 사실이오. 그리고 마미가 한 말들도 맞아. 하고 레트가 말했다. 하지만 물론 당신은 진실에 부딪힌다 해도 그걸 깨달은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 얘야. 너는 지금부터는 가기 싫은 파티에는 가지 않아도 괜찮아. 자, 그는 주머니에서 1달러를 꺼냈다. 포크에게 마차를 준비하도록 해서 시내로 데려다 달라고 하렴. 사탕이라도 사 먹어. 내 뱃속이 즐거워할 정도로 잔뜩. 웨이드는 환하게 웃으며 돈을 주머니에 잘 넣고 허락을 맞듯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표정 없이 눈썹만 찡그리며 레트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서 보니를 안아 올려 그 애의 작은 얼굴을 자기 볼에 대고 얼렀다. 그 애는 레트의 표정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거의 두려움과도 같은 두려움과 자책의 빛이 어려 있었다. 웨이드는 어부다비의 다정한 태도에 용기가 생겨 조심스럽게 그에게로 다가갔다. 레트 아저씨,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라 하고 말하며 보니의 머리를 끌어당기는 레트의 얼굴은 뭔가 염려스러운 듯한 멍청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뭔데, 웨이드? 아저씨는 전쟁에 나갔었나요? 레트의 눈은 갑자기 본래대로 날카로워졌지만 음성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왜 그런 걸 묻는 거지? 조 화이팅이 아저씨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하던데요. 또 프랭키 본닐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너는 그 애들에게 뭐라고 했지? 하고 레트가 물었다. 웨이드는 대답하기 싫은 표정이었다. 전 말했어요.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재빨리 덧붙였다. 하지만 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때려줬어요. 그런데 정말 전쟁에 나갔었나요, 아저씨? 그럼 나갔었지. 하고 그는 갑작스레 거친 어조로 말했다. 8달 동안 아저씨도 전쟁에 나갔었지. 로브조이에서부터 프랭클린 전투까지 계속 싸웠단다. 존스턴 장군이 항복할 땐 그분과 함께 있었지. 웨이드는 자랑스러운 듯 우쭐해했다. 스칼렛은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전쟁에 나간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은 그걸 말하지 말아달라고 내게 부탁했잖아요. 조용히 해요. 하고 그는 짧게 말했다. 웨이드, 기분이 좀 풀렸니? 네, 전 아저씨가 전쟁에 나갔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겉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으셨죠? 그건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기 때문에 보병밖에는 할 수 없었고 아저씨는 사관학교 출신이라서 포병이었거든. 그것도 정규군의 포병으로. 웨이드, 난 방위군이 아니란다. 포병대에 들어가려면 여러모로 많이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그렇구나. 하고 환한 표정을 지으며 웨이드는 말했다. 부상도 당했나요, 레트 아저씨? 레트는 잠깐 망설였다. 이질에 걸렸던 이야기라도 하시구려. 하고 스칼렛이 비웃었다. 레트는 본의를 마루에 가만히 내려놓고 와이셔츠와 속옷을 허리춤에서 빼냈다. 이리 오렴, 웨이드. 부상당한 상처를 보여주마. 신이 나서 웨이드는 그의 앞으로 갔다. 그리고 레트가 가리키는 곳을 자세하게 봤다. 불쑥 솟은 한 줄의 칼자국이 갈색 가슴에서부터 근육이 불쑥 솟은 배 있는 곳까지 약간 옆으로 나 있었다. 그건 캘리포니아 금강에서 격투하다가 생긴 칼자국이었다. 그런 사실을 웨이드가 알 리 없었다. 그는 행복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처럼 용감하셨네요, 레트 아저씨. 그래,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긴 했지. 하고 레트는 바지 속으로 와이셔츠를 집어넣으면서 말했다. 자, 밖에 나가서 돈을 쓰고 오렴. 그리고 이 아저씨가 전쟁에 안 나갔다고 하는 아이가 있으면 전부 때려줘라. 웨이드는 신이 나서 포크를 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시 레트는 본의를 안았다.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시는 거죠, 용감한 군인 아저씨?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사내란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 의붓아비라 해도 난 다른 아이들 앞에서 웨이드가 모욕당하는 걸 모른 척 할 수는 없어. 아이들이란 사정이 없거든.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